여러분은 지금 참여미디어연구소 박민 소장이 진행하는 사람과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네,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가 됐죠. 이 새만금 특별법 그리고 탄소법 등이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공공의대 관련법 등은 21대 국회 과제로 숙제로 남겨졌는데요. 20대 마지막 임기를 보내는 이분의 소회는 어떨지요? 그동안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의도 소식을 자주 전해주셨던 분이시죠. 전주시 갑지역구 무소속 김광수 의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5월이 이제 열흘도 채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임기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되시는 거죠? 언제까지인가요? 5월 30일이 임기니까요. 네, 이제 8일 남았나요? 네. 그럼 더 이상 국회 일정은 없는 거죠? 국회 일정은 더 없습니다. 네. 어제 그제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 한 140여 건 통과시키고 다 끝난 거죠. 사실상 네. 다 마무리된 겁니다. 4년여의 의정 활동 마감하시는 소회가 어떠세요? 아쉬운 점도 많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21대 국회에서 조금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공공의대 법안 부결된 거. 그게 가장 좀 마음이 좀 아프죠. 네. 그런 이야기 오늘 나누려고 좀 초대를 해봤고요. 예. 네. 지금까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졌습니다만 끝내 무산이 됐어요. 예, 예. 네, 그 보건복지에 계셨잖아요. 예, 예. 누구보다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은데 이게 무산된 뭐 뒷사정이 좀 있습니까? 우선 그 민주당 쪽에서 그 민주당의 기동민 간사하고 미래통합당인가요? 미래통합당의 이명수 간사하고 합의를 했어요. 네. 이명수 간사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당 지도부로 올라가니까 미래통합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쉽게 통과시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는 거죠.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원래 2년 전에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고 이번에 또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총선도 끝나고 이제 다 끝나기 때문에 뭐 이해관계가 다 없잖아요. 그래서 좀 해줘야 맞죠.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감염병 대응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태부적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요구도 있고 동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번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몇 명 당선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뭐 103명인가요? 네. 합쳐서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20대 국회에서 아마 힘이 좀 많이 약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하나는 갖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과 관련해서 함께 민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법안들을 들이민 거죠. 네. 그것이 예를 들어 서비스 산업발전법이라든지 서비스 산업발전법은 소위 원격 의료를 네.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또 함께 밀어넣었어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네. 국민연금 가지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것도 개정해서 완화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두 개 법안을 같이 동시에 네. 통과시키자. 묶어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공의대법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이것을 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미래통합당 탓에 통과가 안 된 거다. 그렇죠. 네. 공공의대법은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건데 예전에는 사실은 의협 같은 경우 그 곳에서도 이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기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건 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의사협회는 무조건 의료 인력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것에는 철저히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다리 걷어차는 거죠. 나는 네. 사다리 타고 올라왔으니까 뭐 반대를 의협은 반대를 하는 거고 네. 뭐 의협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명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49명의 서남대 폐교 의대 정원들을 활용하는 것이니까 네. 이건 당연히 크게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국민적 동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공공군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21대 국회에서 뭐 네. 패키지로 묶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카드 하나는 가지고 가겠다 뭐 이런 속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대는 무산이 됐고요. 21대 국회에서 이게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서울시가 시립 공공의대를 만들겠다. 지금 그런 입장을 천명을 했잖아요. 이게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변수가 크죠. 박원순 시장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가 없어요. 사실 네. 이거 하려고 하면 의료 인력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학교를 설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네.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것이 또 국회에 와서 논의가 돼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공공의대 설립 부분들은 기존의 공공의대 설립 부분하고 서로 겹치는 거죠. 네. 결국은 남원의 서남대 의대 폐교에 따른 49명의 정원을 서울시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의대 정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은 원래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의료인력의 수도권 편중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소위 지방의 의료 전달 체계가 거의 붕괴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공공의대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도 큰 겁니다. 물론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감염병 전문 인력이라든지 또는 산부인과 인프라가 거의 붕괴돼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외상외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근데 그것을 지역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런데 재정 여력이 거의 국가에 버금가는 서울에서 우리가 만들겠다. 네. 이건 좀 큰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초에 정부가 공공의대를 이제 추진했었던 당초의 목적, 취지 이런 것과는 좀 어긋나는 행보가 서울시의 지금 공공의대 추진 방향이다. 좀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박원순 시장이 차기 대권 주자의 한 명으로 거론되는 분인데 그런 분이 서울 중심주의 여전히 네. 수도권 중심주의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거기다가 사실은 이제 이 의대 정원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부분들이 좀 관심을 받게 되면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은 더욱더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거고 거기다가 서울시가 나왔으면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이 공공의대에 눈독을 들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사실은 비하인드 네. 스토리인데요. 지난번 공공의대법을 국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때 민주당의 오재세 의원이 반대를 했어요. 오재세 의원이요? 예. 네. 뭐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네. 반대 논리가 뭐냐면 전북은 원광대하고 전북대하고 해서 의료 정원이 20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 충북대는 의사 정원이 충북대 의대 49명밖에 안 되는데 왜 또 전북에 갖다 주냐? 네. 충북에 가져오지는 것이 아니면은 나는 반대한다고 나가버린 거죠. 네, 네. 나가버리니까 법안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위원장이 그거 우리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민주당의 지역 공약인지를 몰랐어요. 네. 몰랐다가 이게 민주당의 당론이야.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도와줄 일 없지.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반대가 당론으로 시작이 된 거죠. 네. 자유한국당에. 아니 오재세 의원이 지금 지역구가 그냥 충북 어디예요? 충북 청주죠. 충북 청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이 스텝이 꼬인 게 지금 박원순 시장도 나선 부분이고 네. 뭐 경남도 지금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남 광주도 그 의사가 강합니다. 아니 그렇겠죠. 당연히 지금 공공의대 이 어느 지역이라도 자기 지역으로 끌고 오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근데 당초에 애초부터 특정 지역을 위한 공약이다. 또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이건 뭐 설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건 지역 공약이 아니다. 네. 왜 지역 공약으로 써먹냐? 이것은 국책 사업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신종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창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현존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전략들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속에 공공의대가 있기 때문에 이 공공의대 설립은 국책 사업이고 아울러서 감염병 전문 병원도 국가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거죠.
결국은 뭐 지금에서야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1대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전망을 해본다면 또는 이 제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접근해 가야 될까요? 21대 국회에서 우선 보건복지위원회에 우리 전북 출신 의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제가 그동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래도 이 공공의대 부분들을 쭉 잡고 왔기 때문에 이슈화가 되고 계속 논의가 되고 이랬던 거지. 만약에 전북 지역 의원들 중에 하나가 누가 안 들어가면 사실 이게 철저하게 상임위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다 나는 부분이거든요. 네. 따라서 그러게 필요하고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북도가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나서는 것처럼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정부하고 전북도하고 정치권이 철저한 좀 공조를 통해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역의 소나무대에 배교된 소나무대 공공의대가 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기 전에 좀 21대 국회 초반에 좀 이 문제를 좀 마무리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재정 법안이기 때문에 재정 법안은 이제 20대 국회가 임기가 만료가 되면 모두 다 폐기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라북도 의원들이 다른 여야를 좀 떠나고 다른 지역과 좀 같이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새로 이 재정 법안을 발의를 해야 되고 또 발의하면 뭐 공청회나 뭐 여러 가지 또 재정 법안 같은 경우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좀 신속하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공의대법까지 통과가 됐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는 20대 국회 마무리인 것 같아요. 자, 뭐 20대 국회 이제 마무리하면서 재선에 실패하셨어요. 예. 소회가 좀 어떠세요? 그동안에 제가 전주시 의원 2번, 전라북도 의회 의원 2번, 뭐 도의회 의장 그러면서 이제 국회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정치, 그러니까 민생 정치, 생활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다가 이제 국회에 갔죠. 그래서 조금 쉬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조금 쉬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까 이제 자기 성찰의 시간도 좀 갖고 이래라 이런 뭐 주민들의 명령인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동안에 저희 그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를 하면서 거의 생활 정치나 민생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부분에 의정 활동에 중심을 놓고 활동을 해왔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제가 지역에서 키워진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그러니까 지역 평등이죠 크게 봐서.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놓고 의정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제가 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열심히 또 할 수 있도록. 아니 초선이었지만 보니까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위원으로 또 수상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열심히 좀 역할을 하셨고. 근데도 선거에서 떨어진 건 정당 때문입니까? 좀 소회가 어떠세요? 국민의당에서 당선된 이후에 이게 이제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 위에 민생당까지 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있었잖아요. 예.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의정 활동 잘한 거하고 선거하고는 별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얼마 전에 이게 국회의 입법 및 그 정책 최우수원, 우수원 이것이 이제 워낙 상이 난립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제 외주를 주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의원들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2016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줄곧 최우수원 아니면 우수원을 계속 받아왔어요. 근데 어떤 기자분이 그것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받은 의원들의 생환율 21대 생환율이 뭐 38%가 그러더라고요. 아 우수의원 그럼 우수의원 최우수원 선정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거하고 그건 이제 선거 결과하고는 평가, 다르더라. 정성 평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잘 한 건데, 근데 이제 이 그런 활동 잘한 거하고 의정 활동 잘한 거하고 선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국민의당이 사실은 이 좀 잘하라고 이렇게 뽑아 줬죠 지난번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분열, 대립, 갈등 음. 그러면서 실망을 많이 시켜왔죠. 우선 그런 부분들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국민의당이 건재했다 하더라도 네. 이번 선거는 그렇게 쉬운 선거는 절대 아니었다. 음. 이번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대응도 잘했고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면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뽑아줬을 때는 거대 양당의 그런 소모적인 싸움 이런 것들에 실망한 국민들의 생각이 있었는데 제3지대의 그 역할들을 제대로 못한 거죠. 네. 국민들한테 오히려 실망을 주고 이랬기 때문에 다시 이제 거대 양당 체제로 돌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를 몰아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역할을 못한 이유는 뭐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뭐 의원 한 사람으로서 제 책임이 크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분열시킨 당사자들이 뭐 국민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있죠. 있고 안철수 의원입니까? 안철수 의원, 뭐 박지원 대표가 뭐 진보 진영에 위장 취업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네. 하고 했는데 사실은 생각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다른 그렇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민생 철저하게 민생 그다음에 개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심을 잡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스스로 좀 내찬 거죠. 네. 전국적으로는 그렇다 치고요. 민주평화당으로 이제 갈아탄 이후에 어쨌든 전북 지역 내에서는 민주당을 견제하는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의석수가 더 많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도민들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세요? 저희 모두한테 있는 거죠. 음. 저희 모두한테 있는 거고요. 분열, 대립, 갈등 이 부분들은 당사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그런 분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거고 네. 함께했던 모든 분들이 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죠. 때로 이제 다당제 체제에서 전북 정치권이 뭐 예산을 4+1 협력 체제에서 많이 확보한다든지 또는 때로 싸움을 하면서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협력한다든지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자체 내부의 분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자체 내부의 분열이라고 하면은 좀 어떤 분들이 정동영 대표와 뭐 유성엽 의원 간의 분열 이런 부분들인가요? 그렇죠. 어쨌든 국민의당을 깨고 나가는 것은 뭐 안철수 대표였고 네. 거기까지 차치하고서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민주평화당으로 남아 있었는데 민주평화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국민적인 지지나 이런 것들을 잘 얻지를 못했죠. 네. 그렇게 국민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또 다른 분열이 그 내부에서 생긴 거고 그것이 이제 대안 정치 이렇게 해서 분열이 됐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급조로 합쳐져서 민생당이 됐는데 이제 민생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체성도 모호하고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총선 후에 살아남을지도 모르고 이제 국민들에게 특히 도민 여러분께 신뢰를 전혀 못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중간에 민생당이라고 하는 모호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함께하는 것은 나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이제 탈당을 하게 된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자, 뭐 그나저나 근래 들어서 운동권 출신의 진보 진영 인사들과 관련한 이슈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민주 정치, 진보 정치 좀 이대로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달라져야 됩니까?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프레임 저는 그 부분에서부터 조국 수호가 검찰개혁이다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좀 잘못됐던 부분이다. 이미 이제 상당 부분의 소위 그 개혁을 바랬던 운동권 중심의 진보 정치 세력들이 소위 기득권 세력에 포함이 되면서 본인 스스로도 기득권화돼 버리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추구했던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나 정말 민중 이야기하고 이랬던 부분들로부터 상당히 멀어졌다. 자기 생활 자체가 멀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또 어떻게 잔인하게 대물림하고 확대 재생산할까 이런 부분에 몰입해버린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죠. 지금도 최근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진보 개혁 세력이 소위 기득권화돼 있는 부분들,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되돌아보는 철저한 자기 반성들이 좀 필요한 이런 네.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김광수 의원께서도 운동권 출신이다 보니 여쭤본 거고요. 네. 어쨌든 진보 진영의 철저한 자기 반성 이런 부분들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제언이오셨고. 그런가 하면 지방의회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방 자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되는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많이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국회로 진출하셨잖아요. 예. 국회로 진출하고 보니까 실체가 어떻던가요? 또 이 문제 풀 수가 있습니까? 풀기 위해서 노력을 나름대로 했죠. 저는 이제 시의원, 도의원, 사실은 국회에서 기초의원 출신들이 국회의원까지 간 분이 딱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이시더라고요. 드물죠. 네. 되게 지방 의원은 뭐 신문제 비슷하게 기초의원은 그냥 기초의원 올라가면 뭐 광역의원 이런 정도지 국회로 가지를 되게 못해요. 그랬었죠. 그리고 되게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게 지방 의원을 자기 총선에 다음 2년 후에 치러질 자기 총선에 이용할 수 있는 전투 부대장, 뭐 소대장, 뭐 중대장 뭐 이런 정도 생각들이 강했던 것들이 그 동안에 지방 정치였고 철저하게 예속돼 있었던 것들이 현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깨보려고 하는 그런 특히 이제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되는 핵심 문제가 재정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서부터 어떻게 좀 풀어볼까. 그래서 관련 법안도 좀 많이 제출을 했고. 재정 문제 관련해서 법안들 제출하셨고. 그렇죠. 실제로 통과된 건? 통과된 것들도 있죠. 어떤 게 예를 들어 통과됐었죠?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 같은 것들도 있고, 뭐 국가재정법 개정안 이런 것도 좀 발의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이제 지방 교부세법 그러니까 지금 19.27%인가 24%인가 이것을 이제 21%로 상향 조정을. 재정이 가장 큰 문제니까. 근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해당 지역에서 이제 지역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사실상 지방의원에 대한 공정권을 행사하고 그게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되는 하나의 좀 단초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 정당 공천. 이런 논의들이 좀 나왔었는데. 저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 배제 부분들에 찬성합니다. 광역의원은 어떤가요? 광역의원은 조금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원과 국회의원과의 관계가 총선에 활용할 전투부대원 정도로 생각하는 그 의식부터 바꾸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지방 정치가 부활한 지가 30년 가까이가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방 의회나 이런 부분들은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지만 그런 문제점들 속에서 상당 부분 성숙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험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제도적인 부분들은 예전에 몸은 성인이 되어가는데 옷은 아직 유아 옷을 입고 있는 이런 부분들부터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일은 만무한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의원들이 먼저 좀 들고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방 의원들도 본인들이 어떤 주체성과 독립성, 사명감을 좀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다음 공천에 목매달기 때문에 국회의원한테 예속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네, 좀 어떤 계획들 갖고 계세요?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한 뭐 20여 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뭐 좀 휴식 시간 갖고요. 그동안 고생해준 가족이나 함께 시간 좀 보내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 그리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해왔던 것들이 이제 민생과 생활정치, 그다음에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그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의제를 어떻게 중앙에서 실현할까, 소위 지역 균형 발전 이 부분들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저한테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고 하면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럼 공식적 역할과 별개로 사실 지방 정치도 경험하셨고 중앙 정치도 경험하셨고 좀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정치 평론가의 역할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혹시 좀 제가 그럴 자격이 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희 방송에 좀 모실 테니까요. 역할. 나오셔서 좀 여러 가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전주시 갑지역구 무소속 김광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